여러분, 2016년에 현금 2억 1천만 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족에게 똑같이 2억 1천만 원을 줍니다. 한 가족은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른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싼 집을 왜 삽니까? 저는 월세 살면서 남는 돈으로 TQQQ를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2026년 3월 집을 산 가족의 순자산은 약 12억 8,700만 원. 월세를 살면서 TQQQ를 모은 가족의 자산은 보증금까지 합쳐 약 10억 1,100만 원이 됐습니다. 약 2억 7,6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기간 TQQQ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016년 3월 수정주가 약 2.03달러였던 TQQQ는 2026년 3월 약 41.58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집을 산 사람이 앞섰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집을 산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억 5,435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약 15억 5,454만 원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약 10억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5억 5천만 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 돈은 2억 1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약 3억 4,435만 원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30년 원리금균 등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2016년 수준으로 10년 동안 고정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실제 주담대 금리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월 원리금이 130만 원대였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졌던 구간에서는 17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낸 원리금은 약 1억 8,600만 원. 그중 이자가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10년을 갚았는데도 대출은 약 2억 6,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15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5억 5천만 원에서 남은 대출 2억 6,700만 원을 빼면 순주택 자산 약 12억 8,700만 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는 12억 8천만 원이 아닙니다.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돈 2억 1천만 원을 가지고 첫날부터 5억 5천만 원짜리 자산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은행 돈 3억 4천만 원까지 내 자산 상승에 참여시킨 겁니다.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럼 이제 월세 플러스 TQQQ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현금 2억 1천만 원이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의 평균 보증금은 약 2억 214만 원, 월세는 약 69만 원이었습니다. 보증금으로 2억 214만 원을 넣고 나니까 손에 남은 돈은 786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깨집니다. 집안 사고 2억으로 TQQQ 사면 되잖아. 아닙니다. 집을 안 사도 어디선가는 살아야 합니다. 월세를 선택하면 보증금이라는 자본이 다시 묶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TQQQ에 넣을 수 있었던 돈은 7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TQQQ 투자자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 하나를 주겠습니다. 월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2016년 월 69만 원을 2026년까지 10년 동안 그대로 고정하겠습니다. 집 산 사람이 이번 달 은행에 140만 원을 냈다면 월세 투자자는 69만 원을 내고 나머지 71만 원을 TQQQ에 삽니다. 주담대 부담이 170만 원까지 올라간 달이라면 월세 69만 원을 내고 약 101만 원을 TQQQ에 넣습니다. 즉 두 가족이 매달 주거와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 돈을 갖게 맞춘 겁니다. 이것을 120개월 반복합니다. 그리고 대충 연평균 수익률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6년까지 TQQQ의 실제 월별 수정주가를 이용해 매달 매수했습니다.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달의 원달러 환율도 반영했습니다. 10년 동안 TQQQ에 실제 들어간 원금은 처음 786만 원을 포함해 약 1억 1,100만 원. 그런데 2026년 3월이 되자 TQQQ 평가 금액은 약 8억 900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여기에 돌려받는 월세 보증금 약 2억 200만 원을 더하면 총 자산 약 10억 1,100만 원. 여러분,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2억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월세를 살면서 10년 만에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든 겁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를 산 사람의 순자산은 약 12억 8,700만 원, 약 2억 7,6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이 TQQQ보다 수익률이 좋았네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TQQQ의 상승폭은 훨씬 강했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하루 움직임을 3배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장기간 수익률이 단순히 지수의 3배가 되는 상품도 아닙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기 결과가 일일 목표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운용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에게는 TQQQ 투자자에게 없었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쓰기 시작한 거대한 레버리지입니다. 자기 돈 2억 1천만 원으로 5억 5천만 원짜리 자산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반면 월세 투자자는 자기 돈 2억 중 대부분이 보증금에 묶였고 남는 돈부터 조금씩 TQQQ를 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TQQQ의 복리가 폭발하기 시작하지만 부동산 투자자는 이미 첫날부터 5억 5천만 원 전체를 시장에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지난 10년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월세 플러스 TQQQ 투자자에게는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우리가 계산한 월세 투자자의 TQQQ 계좌는 약 5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납니다. 5년 전 786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매달 돈을 넣으면서 5억이 넘는 계좌를 만든 겁니다. 아마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집 안 사길 정말 잘했다. 앞으로 10억도 금방 가겠는데? 그런데 2022년이 시작됩니다. TQQQ는 무너집니다. 계속 월급을 집어넣었습니다. 떨어질 때도 샀습니다. 그런데도 2022년 12월 약 5억 3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약 1억 2,900만 원까지 쪼그라듭니다.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76%.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TQQQ의 2021년 12월 수정주가는 약 39.62달러였지만 2022년 12월에는 약 8.2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과거 차트로 보지 마십시오.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5억 3천만 원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월급에서 떼고 가족과 쓰고 싶은 돈 참아가면서 월세 살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내 명의의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월급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또 TQQQ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과거 100테스트에서 마이너스 76%를 보는 것과 내 통장에 있던 5억 원이 1억 원대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파트를 산 사람도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원리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집값이 흔들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매도 버튼이 없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켰다고 회원님의 아파트가 오늘 7.4% 하락했습니다. 라고 파란 숫자가 뜨지 않습니다. 1분마다 호가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삽니다. 출근합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대출을 갚습니다. 또 한 달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10년 반복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 사람에게 빚이었던 동시에 강제저축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월세 플러스 TQQQ 투자자는 다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5억이 1억이 됐을 때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TQQQ가 무섭다며 QQQ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라며 SOXL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맞추겠다며 기다리다가 상승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게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가장 무서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포기하고 월세 살면서 미국 주식만 모으면 되나요? 라는 질문에 그게 훨씬 쉽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지난 10년 데이터만 봐도 엄청난 자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은 부동산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강제로 자산에 묶어두는 시스템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을 산 사람은 은행이 매달 돈을 가져갑니다. 싫어도 갚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계약으로 나를 묶어놓습니다. 월세와 TQQQ를 선택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묶어야 합니다. 월급날 자동으로 사고, 폭락해도 사고, 5억이 1억이 되어도 계획을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집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도 내가 정한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 플러스 주식 전략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은 미국 시장이 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중간에 내 전략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계산이 부동산의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세, 재산세, 중개비, 수리비 같은 부동산 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대로 월세는 2016년에 69만 원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고 가정했습니다. TQQQ 역시 세금과 실제 거래 비용을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자산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판정하기 위한 계산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6년이라는 특정한 10년 동안 두 전략의 구조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확실해졌습니다. 집을 산 사람은 은행이 10년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월세와 TQQQ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10년 동안 붙잡아야 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자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자산을 금융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선택했다면 그 자유를 감당할 시스템까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 매수, 꾸준한 소득, 생활비 때문에 폭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가 처참하게 무너져도 원래의 계획을 버리지 않을 멘탈리티. 그게 준비되어 있다면 월세 플러스 미국 주식은 굉장히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고도 그 자유를 통제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집을 산 사람은 은행이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월세와 TQQQ를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그게 이 두 전략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